현재 지진으로 인해 두 나라가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대해 다양한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한 나라의 선택이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리게 되고 지진 피해를 입은 나라는 자신들을 도와달라는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헤일리입니다. 보스턴 대학교 학생이죠. 타고난 호기심과 세계 문제에 대한 열정 때문에 이 전공을 선택했어요. 특히 국제 분쟁과 협력 관계에 관심이 많은데 그래서 맥스웰 교수님의 글로벌 이슈와 국제관계 수업을 듣게 됐습니다. 다들 아침부터 진지하네요. 옆자리에 앉은 로라가 말했어요. 오늘 주제가 뭐였더라? 로라가 물었죠. 국제 재난 대응이야. 맥스웰 교수님이 최근 발생한 자연재해들에 대해 이야기하실 거래. 그때 맥스웰 교수님이 강의실로 들어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발생한 국제 재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교수님은 프로젝터를 켜셨고 화면에는 세계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지구 곳곳에서 자연재해가 발생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산불이 계속되고 있고 가장 최근에는 미얀마에서 규모 7.7의 강진이 일어나 태국에도 큰 피해를 줬습니다. 저는 재빨리 노트북에 이 내용을 타이핑했어요. 규모 7.7이라니 상상도 못할 정도로 큰 지진이었습니다. 주변에서 놀라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규모 7.7 지진이 얼마나 강력한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리히터 규모는 대수 스케일이라 규모가 1 증가할 때마다 에너지는 약 32배씩 커집니다. 규모 7.7 지진은 2011년 일본 후쿠시마를 강타한 규모 9.0 지진보다는 작지만 1995년 고베 지진 규모 6.9보다는 훨씬 강력합니다. 아주 견고한 건물도 무너뜨릴 수 있는 파괴력이죠. 교수님은 화면을 넘기셨고 다음 슬라이드에는 무너진 건물들과 구조 작업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그런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현재 집계된 사망자는 미얀마에서 1000명 이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부상자는 수만 명에 이르고 수십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죠. 국제사회는 이런 재난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교수님이 질문하셨죠.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어젯밤에 관련 뉴스를 찾아보았거든요. 헤일리, 교수님이 저를 지목하셨어요. 유엔과 여러 국가들이 긴급 구호팀을 파견했다고 들었습니다. 미국도 지원금을 약속했고요. 제가 대답했어요. 좋은 지적입니다. 오늘은 이 국제적 위기 상황에서 각국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배경에는 어떤 정치적, 외교적 역학이 작용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한국과 태국의 관계 변화에 주목해 보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두 나라 사이에 흥미로운 변화가 있었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시간이 될 것 같았어요. 맥스웰 교수님이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셨습니다. 화면에는 국제사회의 지원 현황이라는 제목 아래 여러 국가들의 지원 내역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이번 미얀마, 태국 지진 이후 세계 각국은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이 설명을 시작하셨죠. 먼저 미국은 미얀마에 500만 달러, 태국에는 300만 달러의 지원금을 약속했습니다. 유럽연합은 긴급 구호팀과 의료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고 구체적인 금액은 아직 협의 중입니다. 일본은 영내 국가로서 더 빠르게 대응했는데 미얀마와 태국에 각각 400만 달러의 지원금을 이미 전달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시아 국가들 사이의 연대감이 작용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교수님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셨습니다. 한국은 미얀마에 200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저는 잠시 화면을 더 자세히 봤어요. 태국에 대한 한국의 지원 내역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잠시 기다렸지만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려 하셨습니다. 제 친구 제이슨이 손을 들었어요. 왜 한국은 미얀마만 지원하고 태국은 지원하지 않는 걸까요? 마침 다른 학생이
제가 궁금했던 바로 그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 왜 한국은 태국을 지원하지 않았나요? 앞쪽에 앉아있던 소피아가 물었어요. 맥스웰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국제 재난 대응 역사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수님은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한국의 국제 재난 지원 역사라는 제목의 슬라이드였습니다. 한국은 사실 국제 재난 지원에 있어서 꽤 적극적인 나라입니다. 경제 규모에 비해 상당히 많은 지원을 해왔죠. 예를 들어 2011년 일본 대지진이 발생했을 때 한국은 긴급 구조대를 파견했고 약 1억 달러에 달하는 지원을 했습니다. 화면에는 한국 구조대가 일본 재난 현장에서 활동하는 사진이 보였어요. 그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또한 2018년 인도네시아 쓰나미 때도 대규모 인도적 지원을 했고 가장 최근인 2023년 튀르키예 대지진 때는 구조팀 파견과 함께 500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한국 국민들도 세계적으로 재난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기부 활동을 한다는 점이에요. 이런 점으로 보았을 때 한국의 시민의식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다고 볼 수 있죠. 저는 한국이 이렇게 다양한 국제 재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왔다는 사실이 새로웠어요. 한국이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인도주의적 지원에도 이렇게 앞장서고 있다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국이 태국을 돕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평소의 패턴에서 벗어난 행동이죠. 이게 단순한 실수일까요? 아니면 의도적인 결정일까요? 즉시 여러 손이 올라갔어요. 모두가 이 수수께끼에 대한 자신만의 해석을 내놓고 싶어 했죠. 맥스웰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열정이 마음에 듭니다.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한국과 태국의 최근 관계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그럼 이제 오늘의 핵심 질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국은 왜 미얀마만 지원하고 태국은 지원하지 않았을까요? 제이슨이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평소 같으면 한국도 태국을 지원했을 텐데 왜 이번에는 미얀마만 지원했을까요? 같은 재난인데 한쪽만 지원한다는 건 분명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이 질문은 표면적으로는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 현대 국제관계의 복잡한 역학을 보여주는 사례죠.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셨습니다. 한국, 태국 관계 최근 변화라는 제목의 슬라이드였어요. 최근 한국과 태국의 관계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이것은 여러 요인에 기인하는데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태국 내반한 감정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시작된 몇몇 논쟁이 확대되어 태국 내에서 한국 제품 불매 운동까지 벌어졌죠. 한국 관광객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늘어났습니다. 화면에는 태국 거리에서 한국 제품 불매 운동을 벌이는 시위대의 사진이 보였어요. 저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둘째, 태국 총리 패통탄 친나와시 한국보다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도 태국을 도울 이유가 사라졌죠. 마지막으로 가장 구체적인 갈등 요인은 불법 체류자 문제입니다. 태국은 한국에 불법으로 체류하는 자국민들의 송환 문제에서 협력하지 않고 있어요. 로라가 제게 속삭였어요. 불법 체류자 문제가 이렇게 큰 외교 문제가 될 수 있다니. 저는 그녀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국제관계에서는 때로는 이런 실무적인 문제들이 큰 외교적 갈등으로 발전할 수 있죠. 이러한 배경을 고려하면 한국의 결정은 단순한 실수나 우연이 아닌 의도적인 외교적 메시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태국이 한국을 무시하고 중국과 더 가까워지려는 게 문제의 본질 아닌가요? 최근 태국이 중국과의 경제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예리한 관찰입니다. 실제로 태국은 최근 몇 년간 중국과의 관계를 크게 강화했습니다. 이는 아세안 내에서도 특별한 케이스로 여겨지고 있죠. 다른 학생, 마이클이 손을 들었어요.
저는 한국이 과거에 태국에 지원을 해도 태국이 감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않았다는 기사를 읽었어요. 이런 경험도 한국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까요? 국제관계에서 인정과 상호성은 매우 중요한 원칙이죠. 지원을 받는 측이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거나 감사를 표하지 않으면 지원을 제공하는 국가는 자연스럽게 그 관계를 제고하게 됩니다. 저는 이 말이 정말 와닿았어요. 개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늘 도움만 받고 고마움을 표현하지 않는 친구와의 관계는 결국 소원해지게 마련이죠. 제이슨이 다시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그럼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태국이 이번에는 중국한테 지원을 요청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약정 끝난 인터넷 정수기 휴대폰. 가만히 두면 최대 128만 원 손해입니다. 인터넷 TV 최대 48만 원, 정수기 최대 30만 원, 휴대폰 전환 지원금 최대 50만 원까지. 약정 끝날 때마다 꼬박꼬박 받을 수 있어요. 법이 정해준 지원금이니 당연히 챙겨야 합니다. 이 모든 걸 설치 당일 현금으로 받는데 안 할 이유가 없죠. 카드에서도 현금 캐시백을 최대 17만 원 더 받을 수 있어요. 이왕 카드 쓸 거 현금 받고 쓰면 좋잖아요. 아정당 홈페이지에서 1분이면 신청 가능해서 진짜 편해요. 아정당에선 365일 24시간 무료 상담도 되고 다른 데보다 혜택이 적으면 차액의 120% 보상해주는 제도까지 있습니다. 홈서비스 전문기업 아정당은 이사, 청소도 유명하죠. 이사 당일 불만족 시 전액 환불하는 국내 유일 보장이사도 가능합니다. 인터넷, 정수기, 이사, 청소, 카드까지. 아정당하게 받자. 아정당. 최근 관계를 강화해온 나라니까요. 강의실에서 작은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제이슨의 지적이 너무나 명쾌했거든요. 교수님도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실제로 국제관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비슷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들을 몇 가지 소개해드리죠.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셨어요. 전문가들의 분석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첫째, 많은 전문가들이 태국이 한국의 지원을 당연하게 여겨왔다고 지적합니다. 이는 국제관계에서 건강하지 못한 역학관계죠. 저는 이 부분을 특히 주의 깊게 필기했어요. 교수님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국제사회에서 도움을 받으려면 상호 협력이 중요한데 태국은 일방적인 수혜자 역할만 하려 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국제관계는 일방 통행이 아닌 양방향 도로와 같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직설적인 의견은 태국이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했다면 이제 지원도 중국에 요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제관계에서 해징, 즉 여러 강대국 사이에서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의 설명이 끝나자 강의실에서는 작은 토론이 시작됐어요. 저도 로라와 의견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태국의 태도가 정말 이기적이네. 로라가 말했어요. 맞아. 국제관계도 결국 사람 사이의 관계와 비슷한 것 같아.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는 관계는 오래 지속되기 어려울 테니까. 주변을 둘러보니 다른 학생들도 비슷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 같았어요. 대부분이 태국의 태도에 비판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관점이 흥미롭네요. 이제 이 상황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태국과 중국의 관계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겠어요. 교수님은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습니다. 화면에는 태국 총리 패통탄 친나왓의 사진과 인용구가 있었어요.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최근 태국 총리 패통탄 친나왓이 한 발언입니다. 그는 중국 고위 인사들과의 회담에서 내 몸에는 중국의 피가 흐른다라고 말했습니다. 강의실에서 놀란 반응이 들렸어요. 저도 깜짝 놀랐죠. 한 국가의 지도자가 공개적으로 다른 나라에 대한 이런 친밀감을 표현하는 것은 분명 외교적으로 큰 의미가 있을 테니까요. 이 발언은 단순한 수사가 아닙니다. 태국 정부는 실제로 최근 중국과의 협력을 크게 강화해왔어요. 특히 군사적, 경제적 영역에서요. 교수님은 태국과 중국의 협력 사례들을 보여주는 차트로 넘어가셨습니다. 양국 간 무역량 증가, 군사훈련 횟수, 중국의 태국 내 인프라 투자 등의 수치가 그래프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이런 데이터를 보면 태국이 한국보다 중국을 우선시하고 있다는 것은 명백해 보입니다. 제이슨이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태국이 중국과 가까워지는 것이 왜 한국에게 문제가 되나요? 모든 나라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다양한 국가와 협력할 수 있지 않나요? 좋은 질문이었어요.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문제는 균형입니다. 태국은 한국과의 관계에서는 받기만 하려 하면서 중국과는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왔어요. 한국은 그동안 태국에 대한 지원을 아낌없이 해왔지만 태국은 이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었죠. 마이클이 이번에는 손을 들었어요. 불법 체류자 문제도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셨는데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네, 이것은 매우 실질적인 문제입니다. 태국은 한국에 불법으로 체류하는 자국민들의 송환 문제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지 않고 있어요. 이는 한국 정부에게 큰 행정적 부담이 됩니다. 소피아가 의견을 냈어요. 그럼 결국 태국은 한국의 지원은 당연하게 생각하면서도 실질적인 협력이 필요한 일에는 소극적이었던 거네요. 정확합니다. 국제관계에서 이런 불균형은 결국 문제를 일으키기 마련이죠. 맥스웰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셨어요. 화면에는 태국 외교부 대변인의 기자회견 사진과 함께 인용문이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태국 정부의 반응입니다. 태국 총리는 한국을 향해 왜 태국에는 지원을 해주지 않느냐는 불만을 공개적으로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이미 태국과 협력하지 않기로 굳게 결심한 상태였습니다. 한국 외교부 관계자는 양국 관계의 현 상황을 고려한 결정이라고만 짧게 언급했지만 이는 분명한 외교적 메시지를 담고 있죠. 제이슨이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그는 정말 이 주제에 열정적이었어요. 교수님, 그럼 태국은 왜 한국에 직접 지원을 요청하지 않고 불만만 토로하고 있죠? 정식으로 요청하면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에 대해 국제관계 전문가들은 몇 가지 흥미로운 견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셨어요. 전문가들의 분석 투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첫째, 많은 전문가들은 태국이 한국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대상으로 생각해왔다고 분석합니다.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태국은 한국이 결국 지원할 것이라고 기대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직접적인 요청 없이도 불만을 표현하면 한국이 반응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이런 태도가 얼마나 무례한지 생각했어요. 다른 나라의 지원을 당연시한다는 것은 정말 예의 없는 행동이죠. 둘째, 한국이 최근 태국과의 외교 관계에서 실리를 따지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한국이 아시아 내 영향력 확대를 위해 일방적인 지원도 마다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추구하고 있어요. 태국 정부는 이런 변화를 아직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로라가 제게 속삭였어요. 한국도 이제 국제 무대에서 자신의 가치를 알아가는 것 같아. 저도 동의했어요. 국제관계에서 상호 존중은 정말 중요하니까요. 마지막으로 가장 직설적인 의견은 태국이 중국과 협력을 강화했으니 이제 중국의 지원을 요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전문가는 태국은 한국과 관계를 강화하는 대신 중국을 선택했다. 그런데 이번 재난에 중국이 적극적인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 이 상황에서 태국이 한국을 원망하는 건 이기적인 태도라고 평가했습니다. 강의실에서 작은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너무나 명쾌한 분석이었거든요. 소피아가 의견을 냈어요. 결국 태국은 양쪽에서 다 얻으려다가 둘 다 놓친 것 같네요. 국제관계에서 이런 헤징 전략이 항상 효과적인 것은 아닌가 봐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국제관계에서 헤징은 리스크가 큰 전략입니다. 특히 위기 상황에서는 진정한 우방이 누구인지 드러나기 마련이죠. 저는 태국의 태도가 정말 이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소에는 한국과의 협력에 소극적이다가 도움이 필요할 때만 불만을 표시하는 건 어떻게 보면 국제사회에서의 신뢰를 잃는 행동 아닌가요? 교수님이 대답하셨어요. 국제관계에서 신뢰는 가장 중요한 자산 중 하나죠. 한번 잃은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로라가 손을 들었어요. 그럼 앞으로 한국과 태국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이번 일이 양국 관계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까요? 교수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대답하셨어요. 그것은 앞으로 태국의 태도에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교적 관계는 항상 회복 가능하지만 그러려면 양측의 진정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맥스웰 교수님은 마지막 슬라이드로 넘어가셨어요. 이제 수업의 결론 부분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한국과 태국의 관계 변화와 그것이 국제 지원에 미친 영향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짚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화면에는 한국의 국제적 기여라는 제목의 슬라이드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 더 집중했어요. 한국은 과거 국제 원조의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된 몇 안 되는 성공 사례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은 다른 개발도상국들의 산업 발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왔습니다. 태국도 그중 하나였죠. 교수님은 잠시 멈추시더니 다른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한국 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 사진이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한국이 현재 자국 내에서도 심각한 산불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적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에서 대규모 산불이 발생했지만 한국은 자국의 위기 상황에서도 미얀마에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이는 세계적으로도 매우 이례적이고 존경받을 만한 사례입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국의 재난 상황에서는 국제 지원을 축소하거나 중단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 말을 듣고 강의실의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학생들 사이에서 감탄의 목소리가 들렸고 저도 한국의 이러한 결정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또한 한국은 자연재해 발생 시 항상 적극적인 지원을 제공해왔습니다. 앞서 언급한 일본,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외에도 수많은 국가들이 한국의 지원을 받았죠. 저는 그동안 한국의 국제적 기여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국제 뉴스에서는 주로 미국, 유럽, 중국의 지원만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마지막으로 한국은 글로벌 기술 공유와 경제 협력 확대에도 앞장서 왔습니다. 특히 IT, 의료, 교육 분야에서 한국의 기여는 주목할 만합니다. 교수님은 잠시 멈추시고 강의실을 둘러보셨어요. 그런데 이번 미얀마, 태국 지진에서는 태국에 대한 지원이 빠졌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논의한 것처럼 그 이유는 꽤 명확해 보입니다. 교수님은 다시 핵심 요점들을 정리하셨어요. 첫째, 태국 정부가 한국과의 협력을 소홀히 했습니다. 둘째, 한국을 당연한 지원국으로 여기고 실질적인 존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셋째, 이제 한국은 국제관계에서 실리를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일방적인 지원국이 아니라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중시하는 국가로 변화하고 있는 거죠. 그때 제이슨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해도 될까요? 앞으로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태국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할까요?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 다시 지원을 시작할까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교수님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죠. 맥스웰 교수님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셨어요. 봄 햇살이 강의실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의 표정은 생각에 잠긴 듯 진지했어요. 한국은 언제나 국제사회의 책임을 다하려 했지만 이제는 그것을 당연시하는 나라들에게 다시 한번 신중히 접근할 때가 온 것 같네요. 교수님이 의미심장하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에 강의실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교수님의 말씀이 단순히 한국과 태국의 관계를 넘어 변화하는 국제 질서에 대한 통찰을 담고 있다고 느껴졌거든요. 수업이 정식으로 끝나고 우리는 천천히 강의실을 나섰어요. 하지만 토론은 계속됐습니다. 학생들은 작은 그룹으로 모여 자신들의 의견을 나누고 있었어요. 캠퍼스 잔디밭을 걸으며 저는 오늘 배운 내용을 곰곰이 생각했어요. 국제관계란 단순한 선과 악의 구도가 아니라
복잡한 이해관계와 역사적 맥락이 얽힌 그물망 같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번 수업은 제게 큰 영감을 주었어요. 언젠가 저도 이런 국제관계의 현장에서 일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복잡한 세계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일에 기여하고 싶어요. 오늘의 강의실 토론이 제 미래의 출발점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이렇게 한국이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재난에 대한 지원을 하는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양심 없는 태국이 아직도 한국의 지원을 바란다는 사실에 화가 났고, 다양한 지원을 통해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멋지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현재 태국 전 지역이 점점 중국으로 뒤덮이고 있습니다. 한국을 무시한 태국 총리의 잘못된 선택이 가져온 재앙인데요. 이로 인해 태국 국민들은 단체로 충격을 받고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태국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레이라고 합니다. 저는 미국 동부의 조지타운 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하는 학생입니다. 오늘은 국제정치와 정책 결정의 파급효과 수업이 있는 날이었어요. 맥스웰 교수님의 강의는 항상 현실적인 사례로 가득 차 있어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수업 중 하나죠. 맥스웰 교수님이 강의실에 들어오시며 인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국가 지도자들의 선택이 어떻게 한 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교수님은 슬라이드를 넘기시며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역사적으로 국가 지도자의 잘못된 판단이 국가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은 사례는 수없이 많습니다. 1930년대 영국의 체인벌린 총리의 유화 정책, 1970년대 미국 닉슨 대통령의 워터게이트 사건, 2000년대 이라크 전쟁 결정, 모두 한 지도자의 선택이 가져온 거대한 파급 효과의 예시죠. 교수님은 잠시 멈추시더니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태국 국기와 중국 국기가 나란히 있는 이미지였어요. 최근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태국의 여성 총리 패통탄 친나왓의 결정이죠. 이 사례는 우리에게 국가 간 관계와 경제적 의존성의 위험성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를 제공합니다. 패통탄 친나왓 총리는 지난달 중국 방문 중 매우 중요한 발언을 했습니다. 교수님은 화면에 인용문을 띄우셨어요. 내 몸에는 중국의 피가 흐른다라는 발언과 함께 태국이 앞으로 중국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선언했죠. 이 선언 이후 태국 정부는 미국 및 다른 서방 국가들과 진행 중이던 FTA 협상을 중단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국제무역의 균형을 깨뜨리고 중국과 협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중대한 결정이었죠. 저는 이 결정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궁금했기에 손을 들어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FTA 협상 중단이 태국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맥스웰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며 답변해 주셨어요. FTA, 즉 자유무역협정은 국가 간 무역 장벽을 낮추는 중요한 협약이에요. 태국이 다양한 국가들과의 FTA를 중단하고 중국에만 집중한다는 것은 모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는 위험한 전략이죠. 특히 중국과 같이 강대국과의 불균형한 관계는 작은 나라에게 종속적인 입장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셨어요. 그곳에는 태국의 경제 지표와 중국 투자 현황이 그래프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중국은 태국의 친중 노선을 환영하며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약 50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관광 산업 협력, 그리고 기술 이전 프로그램 등이 포함되어 있죠.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매력적인 제안처럼 보입니다. 교실 안은 조용했어요. 모두가 교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역사적 교훈을 기억해야 합니다. 강대국의 대규모 투자는 항상 무조건적인 선물이 아니라는 점이죠. 중국 기업들은 이미 투자를 빌미로 태국 시장을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손을 다시 들었어요. 그럼 태국 국민들은 이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흥미롭게도 태국 내에서는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정부와 일부 대기업은 중국의 투자를 환영하고 있지만 일반 시민들과 중소기업 소유주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특히 젊은 세대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반중 감정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태국은 어떻게 될까요? 교실 뒤쪽에서 다른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맥스웰 교수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대답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분석할 내용입니다. 한 국가 지도자의 선택이 어떻게 경제, 사회, 그리고 국가의 주권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말이죠. 이제 중국의 투자가 태국의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중국의 투자가 태국의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처음에 태국 정부와 국민들은 중국 자본이 유입되면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기대했죠. 그러나 상황은 예상과 정반대로 흘러갔습니다. 저는 집중해서 교수님의 말씀을 필기했어요. 교수님의 목소리가 더 진지해진 것 같았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태국에 진출하면서 가장 먼저 나타난 현상은 무엇이었을까요? 한 학생이 손을 들고 대답했습니다. 더 많은 일자리가 생겼을 것 같아요. 교수님은 고개를 가로저으셨어요. 논리적인 추측이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태국인을 채용하지 않고 중국인 노동자들을 대거 유입시켰어요. 화면에는 방콕의 중국 건설 현장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작업 중인 노동자들 대부분이 중국인으로 보였어요. 이것은 태국 방콕의 한 건설 현장입니다. 중국 자본으로 지어지는 호텔 공사인데 보시다시피 대부분의 노동자가 중국인이죠. 태국 노동자들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저는 궁금해서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그건 불법 아닌가요? 대부분의 국가들은 외국인 노동자 고용에 제한을 두잖아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보통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대규모 투자에 대한 대가로 태국 정부는 중국 기업들에게 많은 예외를 허용했어요. 또한 무비자 정책을 통해 중국인들이 쉽게 입국할 수 있게 되었죠.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태국의 여러 산업 분야별 고용 통계를 보여주는 그래프였습니다. 이 데이터를 보시면 중국 자본이 유입된 후 태국 내 중국인 노동자 비율이 급격히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호텔업, 요식업, 소매업에서 이 현상이 두드러졌어요. 태국의 공장, 호텔, 식당 등에서 태국인보다 중국인이 먼저 채용되는 현상이 일반화되었습니다. 교실 안은 조용했어요. 모두가 충격을 받은 듯 했죠.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무비자로 입국한 중국인들이 취업 목적으로 장기 체류하면서 태국은 점점 중국인들로 넘쳐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방콕의 특정 지역에서는 중국어가 태국어보다 더 많이 들리는 상황이 되었죠. 옆자리의 소피아가 작게 속삭였어요. 마치 식민지처럼 들리네. 교수님은 마치 소피아의 말을 들은 것처럼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실제로 많은 학자들이 이러한 현상을 현대적 형태의 경제적 식민주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군사력이나 정치적 장악 없이도 경제적 수단을 통해 한 국가가 다른 국가를 지배하는 방식이죠. 교수님은 화면에 태국 청년들의 시위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그들은 우리의 일자리를 돌려달라는 내용의 팻말을 들고 있었습니다. 태국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졌고 실업률이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태국의 청년 실업률은 10%에서 33%로 거의 3배나 증가했어요. 이는 직접적으로 중국 기업들의 고용 관행과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태국 정부는 왜 이런 상황을 그냥 두는 거죠? 자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맥스웰 교수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논의하고 있는 선택의 대가입니다. 패통탄 총리가 중국과의 관계 강화를 선택했을 때 그는 단기적인 경제적 이득만을 생각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선택은
태국 사회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태국인들이 자신의 나라에서 소외되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고, 이는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방콕과 푸켓에서는 중국인들을 향한 적대감이 표출되는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화면에는 태국 노동법 개정, 중국 기업 특혜라는 제목의 뉴스 기사가 나와 있었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태국 정부가 중국 기업들을 위해 노동법까지 수정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최저임금 적용 예외, 노동시간 제한 완화, 그리고 노동조합 결성 제한 등이 포함되어 있죠. 이는 태국 노동자들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내용입니다. 교실 분위기가 무거워졌어요. 모두가 이 심각한 상황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중국 기업들의 태국 잠식은 단순한 경제적 문제를 넘어서 태국의 주권과 정체성에 관한 위기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국가 지도자의 결정은 단기적인 이익만을 고려해서는 안 되며 장기적인 국가 이익과 국민의 복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죠. 패통탄 친나와 총리의 의도처럼 경제가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중국 자본은 태국을 돕기 위한 것이 아니라 태국을 중국의 일부처럼 만들려는 수단에 불과했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은 태국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 여러 곳에서 비슷한 패턴이 발견되고 있어요. 강대국의 영향력과 작은 국가들의 취약성은 항상 국제관계의 중요한 주제였죠. 다음으로 살펴볼 내용은 중국 자본의 유입이 태국의 부동산 시장에 미친 영향입니다. 이것은 태국 사회의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었죠. 교수님은 슬라이드를 넘기셨어요. 화면에는 방콕과 푸켓의 부동산 가격 변화 그래프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선이 눈에 띄었어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중국 자본이 유입된 후 태국의 부동산 가격이 얼마나 급격히 상승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방콕의 경우 부동산 가격이 무려 33% 상승했어요. 푸켓은 더 심각해서 37%나 올랐죠. 중국인 투자자들은 태국의 아파트와 주택을 싹쓸이하듯 매입했고 그 결과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여기 보시는 사진은 방콕의 한 주택 경매 현장인데 참가자의 약 70%가 중국인 투자자들이에요. 소피아가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그럼 태국 현지인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그것이 바로 이 현상의 가장 비극적인 부분입니다. 태국 현지인들은 집을 구하기 어려워졌고 심지어 월세조차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방콕의 평균 임대료는 27%까지 치솟았습니다.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셨어요. 방콕과 푸켓의 거리 사진이 화면에 나타났는데 간판 대부분이 중국어로 되어 있었습니다. 방콕과 푸켓 등지에서는 중국어 간판이 넘쳐나고 일부 지역에서는 태국인보다 중국인 거주자가 더 많아지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태국 정부 자료에 따르면 방콕의 특정 지역은 중국인 거주자 비율이 27%에 달한다고 해요. 저는 이 모든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교수님, 이건 마치 영토를 잃어가는 것 같네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것을 경제적 영토 침탈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물리적인 점령 없이도 경제적 수단을 통해 한 국가의 영토를 실질적으로 장악하는 현상이죠. 가장 우려되는 점은 전통적인 태국 시장과 상권이 사라지고 중국식 쇼핑몰과 중국인 전용 구역이 형성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태국의 문화적 정체성이 위협받고 있는 거죠. 교수님은 잠시 화면을 바꾸어 과거 태국과 한국의 경제 협력 관련 자료를 보여주셨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과거 한국과 교류하던 시절을 살펴봅시다. 한국 기업들은 태국의 문화와 경제를 존중하며 협력하는 방식으로 발전을 이끌었어요. 태국의 문화적 특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투자했고 현지인 고용을 우선시했죠. 이는 상생의 모델이었습니다.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한국의 해외 투자 방식은 상대국을 존중하는 방향이었다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투자 방식은
태국을 완전히 점령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국제 투자와 협력은 상호 존중과 상생의 원칙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셨어요. 화면에는 태국 경제의 다양한 산업별 위기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붕괴만이 태국이 직면한 유일한 문제가 아닙니다. 다양한 산업에서도 태국은 중국에 종속되기 시작했어요. 이제 소매업, 농업 등 여러 분야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교수님은 방콕의 쇼핑거리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과거의 사진과 현재의 사진이 나란히 배치되어 있었는데 차이가 뚜렷했습니다. 첫 번째로 소매업을 살펴봅시다. 보시다시피 태국의 작은 가게들은 하나둘씩 문을 닫고 중국 프랜차이즈 매장들이 빠르게 확산되었어요. 사진을 자세히 보니 정말 같은 장소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변해 있었어요. 태국 특유의 다채로운 상점들이 사라지고 획일화된 디자인의 중국 브랜드 매장들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많은 태국 상인들이 생계수단을 잃었습니다. 일부는 중국 기업에 고용되었지만 대부분은 더 낮은 임금의 일자리를 찾아야 했죠. 태국 정부의 통계에 따르면 소매업 종사자 중 약 38%가 직업을 잃었다고 해요. 교수님은 이어서 농업 분야에 대해 설명하셨어요. 농업은 태국 경제의 중추였습니다. 그러나 중국 자본이 태국의 농업 분야에도 개입하며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중국 기업들은 태국 농산물을 헐값에 사들인 뒤 중국산 농산물을 더 비싸게 판매하는 구조를 형성했습니다. 화면에는 태국 쌀 가격의 변동 그래프가 계속해서 하락하는 곡선이 보였습니다. 태국은 세계적인 쌀 수출국이었지만 이제 중국과의 불공정 무역으로 인해 농민들은 수익을 거의 내지 못하고 있어요. 반면 중국산 가공식품은 태국 시장에서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죠. 교수님은 태국과 한국의 과거 협력 사례를 담은 슬라이드로 다시 전환하셨어요. 과거 한국 기업들과 협력할 때는 태국 농산물과 제품이 세계적으로 수출되는 기회가 많았습니다. 한국은 태국의 산업 발전을 지원하고 기술 이전을 통해 태국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왔죠. 하지만 중국과의 협력은 오직 중국이 태국을 착취하는 방식으로만 진행되었어요.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셨어요. 화면에는 태국의 치안 상황 악화라는 제목과 함께 충격적인 통계 자료가 나타났습니다. 경제적 문제만으로도 충분히 심각한 상황이지만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중국인들이 태국에 대거 유입되면서 범죄율이 급증했습니다. 방콕의 범죄 발생률은 78% 증가했어요. 태국 경찰청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인 갱단들이 태국에서 불법 도박과 불법 약 밀매 조직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푸켓과 파타야 같은 관광지에서는 이러한 조직들의 활동이 매우 활발해졌죠. 관광지에서는 중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한 사기가 기승을 부렸으며 더 놀라운 것은 중국인끼리의 범죄조차 통제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태국 법 집행기관들은 언어 장벽과 문화적 차이로 인해 이러한 범죄를 효과적으로 다루기 어려웠어요. 제 옆자리의 소피아가 작게 속삭였어요. 이건 마치 국가 안에 또 다른 국가가 형성된 것 같네. 교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더 심각한 문제는 태국 경찰은 중국인 범죄자들을 쉽게 단속하지 못했고 일부 경찰들은 중국 조직과 결탁해 뇌물을 받는 사례도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47명의 태국 경찰관이 중국 범죄 조직과의 연루로 체포되었어요. 비교를 위해 과거를 살펴봅시다. 과거 한국 관광객이 많았을 때는 이러한 심각한 치안 문제는 없었습니다. 물론 관광지에서는 항상 일정 수준의 범죄가 존재하지만 현재의 상황처럼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범죄 네트워크는 형성되지 않았었죠. 교수님은 태국 거리에서 평화롭게 어울리는 한국인 관광객과 태국 현지인들의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한국과의 교류는 태국 경제와 사회를 성장시키는 방향이었지만 중국과의 협력은 단순한 착취로만 이어졌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국제관계에서는 단순한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영향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죠.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셨어요. 화면에는 태국 국민들의 저항이라는 제목과 함께 방콕 거리에서 시위하는 태국 시민들의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최근 태국에서는 친중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관광업 종사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폭발하기 시작했어요. 교수님은 제주도의 사진들을 보여주셨어요. 중국인들로 붐비는 제주도 거리와 중국어로만 된 간판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흥미롭게도 태국의 관광업 종사자들은 과거 한국 제주도에 대규모 중국인들이 몰려오면서 발생한 문제들을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2010년대 중반부터 중국인들이 부동산을 대거 매입하고 한국인들이 점차 밀려나는 현상이 발생했죠. 저는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제주도의 상황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할머니께서 몇 년 전 제주도를 방문하셨을 때 그곳이 얼마나 변했는지 이야기해 주셨거든요. 교수님은 계속해서 설명하셨어요. 제주도에서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질서를 지키지 않고 한국 사회를 어지럽혔던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한국인들이 운영하던 가게들이 문을 닫고 중국 자본이 장악해버린 현실도 있었죠. 화면에는 태국 관광업 종사자의 인터뷰 영상이 나왔어요. 그는 태국어로 말하고 있었지만 영어 자막이 있었습니다. 태국도 곧 제주도처럼 될 거야. 우리는 이미 그 징후를 보고 있어. 우리 호텔은 중국 회사에 팔렸고 중국인 관광객만 받고 있어. 태국인들은 해고되었고 중국인 직원들이 대신 일하고 있지. 교수님이 다시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태국 관광업 종사자들은 불안감에 휩싸였고 중국 관광객이 아니라 한국 관광객이 돌아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져갔습니다. 화면에는 방콕에서 열린 대규모 시위 장면이 나타났어요. 태국 시민들은 우리는 중국이 아니라 한국과 함께해야 한다. 과거 한국은 태국을 존중하고 우리를 도와줬다. 중국을 버리고 한국과 다시 손을 잡아야 한다. 라는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있었습니다. 태국 내에서 친중 정책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면서 반중 시위가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이 시위는 방콕에서 시작되어 푸켓, 파타야, 치앙마이 등 주요 도시로 퍼져나갔습니다. 교수님은 패통탄 총리의 당혹스러운 표정이 담긴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패통탄 총리는 국민들의 반발을 예상하지 못한 듯 혼란에 빠졌고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태국 정부는 자신들의 정책에 대해 재고하기 시작했습니다. 태국 정부는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경제적으로 성장할 것이라 믿었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어요. 태국은 중국의 경제적 식민지가 되어가고 있었고 중국은 태국을 하나의 독립국가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확장 도구로만 이용하고 있었죠. 교수님은 태국과 한국의 과거 협력 장면들을 다시 보여주셨어요. 한국 기업의 태국 현지 공장에서 태국인들이 일하는 모습, 양국 정상이 웃으며 악수하는 사진, 한국인 관광객들이 태국 전통시장에서 물건을 사는 모습 등이었습니다. 과거 한국과 협력할 때는 태국이 독립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서로 윈하는 관계를 유지했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태국에 투자하면서도 현지 인력을 육성하고 기술을 이전했으며 태국의 문화를 존중했죠. 그러나 중국은 오직 중국의 이익만을 위해 태국을 착취하고 있었을 뿐이었어요. 학생 한 명이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태국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한국과 다시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태국은 지금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어요. 한국과 다시 손을 잡을 수 있을까? 아니면 태국은 영원히 중국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가야 할까?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지켜볼 중요한 국제관계의 사례가 될 것입니다. 교수님은 마지막 슬라이드로 넘어가셨어요. 그곳에는 선택의 대가, 국가 지도자의 결정이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이 쓰여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태국 사례를 통해 국가 지도자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웠습니다. 하나의 결정이 경제, 사회,
문화, 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 어떤 파급 효과를 미칠 수 있는지 보았어요. 이것은 미래의 국제관계 전문가가 될 여러분에게 중요한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종소리가 울리자 교수님은 수업을 마무리하셨어요. 강의실을 나오면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오늘 배운 태국의 사례는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한 국가의 운명이 지도자의 선택에 따라 얼마나 크게 달라질 수 있는지 실감했어요. 특히 한국이 다른 나라들과 어떻게 상생의 관계를 맺어왔는지, 그리고 그것이 왜 중요한지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선택의 대가는 때로는 너무 크고 돌이킬 수 없는 것임을 오늘 저는 분명히 배웠습니다. 이렇게 태국의 영역이 점점 중국화되어가는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과거 제주도도 이러한 일 때문에 상당히 골치가 아팠던 사건이 있었는데 태국도 한국을 버리고 이렇게 된다는 사실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현재 태국 관광업이 추락하면서 국민들의 경제적 타격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태국인들은 특이한 행동을 보이고 있는데요. 태국 상인들은 관광객들을 유심히 살펴보고 특이한 행동들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유심히 살핀 행동을 확인 후 상인들은 그 사람들에게 알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된 충격적인 이유가 공개됩니다. 도대체 태국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텍사스 주립대학교에서 국제관광학을 전공하고 있는 마들렌이에요. 3학년이 되어서야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공부를 찾았다는 게 조금 늦은 것 같지만 그래도 매일이 새롭고 즐거워요. 특히 윌슨 교수님의 세계 관광 트렌드 수업은 제가 가장 기대하는 강의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여행이 좋았어요. 부모님을 따라 유럽, 아시아 여러 나라를 다녔는데 그때의 경험들이 제가 이 전공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되었죠. 특히 지난 여름 방문했던 일본과 한국 여행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문화도 달랐지만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의 친절함이 제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겼거든요. 노트북을 펼치며 지난 여행에서 찍은 사진들을 잠깐 훑어보았어요. 교토의 금각사, 서울의 고궁, 부산의 해운대, 각각의 사진에는 제가 만났던 현지인들의 따뜻한 미소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그래서인지 저는 이 세계 관광 트렌드 수업이 특별히 더 기대되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오늘도 열정적인 모습으로 만나서 반갑습니다. 윌슨 교수님이 늘 그렇듯 밝은 미소를 지으며 강의실에 들어오셨어요. 교수님은 아시아 지역의 관광 동향에 대해서는 최고의 전문가로 손꼽히시죠. 오늘은 매우 중요한 주제를 다룰 겁니다. 교수님이 프로젝터를 켜시며 말씀하셨어요. 스크린에는 관광 산업의 핵심 요소라는 제목이 떴죠. 여러분, 관광객들이 여행지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가 무엇일까요? 교수님의 질문에 강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보았죠. 제가 답을 하려는 순간 다른 학생들이 먼저 손을 들었어요. 관광지의 시설이요. 숙소의 청결도요. 교통이 편리해야 해요. 음식이 맛있어야죠. 관광지의 안전성이요. 가격이 합리적이어야 해요. 학생들의 대답이 쏟아질 때마다 교수님은 칠판에 하나씩 적어 나가셨어요. 곧 칠판이 다양한 의견으로 가득 찼죠. 모두 훌륭한 답변입니다. 이런 요소들은 분명 관광지를 선택할 때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되죠. 하지만 여러분, 이것들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강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어요. 저는 제 경험을 떠올려 보았어요. 지난 여름 방문했던 일본 교토에서의 기억이 떠올랐죠. 그곳의 시설은 최신식이 아니었고 교통도 조금 불편했어요. 하지만 제가 여행했던 한국에서의 기억을 잊지 못하는 이유가 생각났죠. 혹시 현지인들의 친절과 서비스 정신인가요? 제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고 말했어요. 윌슨 교수님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바로 그겁니다.
아무리 좋은 시설과 멋진 관광지가 있더라도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불친절하다면 어떨까요? 반대로 시설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현지인들의 따뜻한 미소와 진심 어린 서비스가 있다면 관광객들은 그곳을 또 찾고 싶어 하겠죠. 교수님은 프레젠테이션을 넘기시며 계속 말씀하셨어요. 관광 산업에서 사람이라는 요소는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관광객들과 직접 마주하는 현지 상인들의 태도는 한 나라의 이미지를 좌우할 수 있죠. 여러분, 혹시 해외여행을 하면서 현지인들의 불친절함 때문에 불쾌했던 경험이 있나요? 이 질문에 여러 학생들이 또다시 손을 들었어요. 저도 파리에서 겪었던 불친절한 카페 직원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지만 차마 손을 들진 못했어요. 대신 다른 학생들의 이야기를 경청했죠. 이처럼 관광객들은 좋은 기억보다 나쁜 기억을 더 오래 간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입소문을 타고 퍼져나가죠. 한 사람의 부정적인 경험이 수백 명의 잠재적 관광객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겁니다. 실제 사례를 몇 가지 살펴볼까요? 2023년 이집트 카이로에서는 한 관광객 가족이 피라미드 근처 상점에서 심각한 바가지 요금을 당했죠. 간단한 식사와 기념품을 구매했는데 무려 현지 시세의 5배를 요구했다고 해요. 거부하자 상인들이 위협적인 태도를 보였고 결국 경찰이 개입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화면에는 이집트 현지 뉴스 화면이 떴어요. 관광객들이 경찰서에서 진술하는 모습이 보였죠. 또 다른 예로 2024년 초 모로코의 페즈 구시가지에서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 행각이 큰 문제가 되었어요. 현지 가이드를 사칭한 사람들이 관광객들을 외진 곳으로 데려가 돈을 갈취하는 일이 빈번했죠. 이런 일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지면서 모로코의 관광 산업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파리의 경우는 어떨까요? 흔히 파리 신드롬이라고 불리는 현상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관광객들이 기대했던 친절하고 로맨틱한 파리의 모습 대신 불친절한 현지인들과 무성의한 서비스를 경험하면서 심한 실망감을 느끼는 현상을 말합니다. 특히 식당이나 카페에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무시당하거나 불친절한 서비스를 받는 경우가 많았죠. 저는 그 말씀을 듣자 지난번 파리 여행이 떠올라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더 심각한 것은 이런 문제들이 단순한 불친절을 넘어서는 경우예요. 베니스에서는 관광객들에게 터무니없는 가격을 청구하는 식당들이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죠. 한 예로 작년에는 간단한 샌드위치와 카페라떼에 무려 85유로를 청구한 식당이 큰 논란이 되었어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베니스는 관광객을 기피해야 할 도시 목록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교수님의 설명이 이어질 때마다 학생들 사이에서 작은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이런 나라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관광 산업이 쇠퇴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유명한 관광지나 문화유산이 있더라도 관광객들을 기만하고 불친절하게 대한다면 그 나라의 관광 산업은 결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자, 이제 최근 가장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사례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한때 동남아시아의 관광 천국이라 불리던 이 나라는 최근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관광객 수가 급감하고 있고 SNS에서는 이 나라를 방문하지 말라는 경고성 게시물들이 넘쳐나고 있죠. 어느 나라일까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죠. 최근 뉴스에서 본 기사들이 스쳐 지나갔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인도네시아인가요? 누군가 조심스럽게 질문했어요. 베트남. 다른 학생이 추측했죠. 필리핀일까요? 교수님은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닙니다. 바로 태국입니다. 그 순간 뒷자리에서 의자가 끌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태국 유학생 나띠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거예요.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태국은 세계적인 관광 대국이에요. GDP의 20%가 관광 수입이라고요. 방콕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도시 중 하나예요. 교수님은 차분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나띠 씨의 말씀이 맞습니다. 태국은 분명 세계적인 관광 대국이었죠. 하지만 주목해야 할 점은 당신이 현재형이 아닌 과거형으로 말씀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교수님은 프레젠테이션을 넘기셨어요. 화면에는 최근 방콕의 통계 자료가 나타났죠. 보시다시피 2024년 태국의 관광객 수는 전년 대비 40%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특히 한국, 일본, 유럽 등 소비력이 높은 관광객들의 방문이 급격히 줄었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방콕의 카오산 로드, 파타야 해변, 푸켓의 유명 관광지들의 사진이 차례로 나왔죠. 한때 태국은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유산, 맛있는 음식으로 전 세계 관광객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심각한 문제들이 불거지기 시작했죠. 먼저 이 뉴스를 한번 보시죠. 화면에는 한 외국인 관광객이 인터뷰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방콕의 유명 시장에서 간단한 기념품을 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현지인들의 10배 가격을 지불했더군요. 항의했지만 오히려 위협을 당했습니다. 또 다른 뉴스 화면이 이어졌어요. 파타야의 한 해변에서는 외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인 바가지 요금 징수가 적발되었습니다. 비치체어 대여료를 일반 요금의 5배까지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죠. 나띠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더 심각한 것은 이런 문제들이 일회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태국 현지 상인들 사이에서 외국인은 호구라는 인식이 만연해져 있다는 거죠. 특히 특정 국가의 관광객들을 타겟으로 한 조직적인 바가지 요금 징수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말씀을 멈추시고 강의실을 둘러보셨어요. 관광 산업은 매우 섬세한 산업입니다. 한번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수년, 때로는 수십 년이 걸리죠. 태국의 사례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관광 자원을 가지고 있더라도 관광객들을 기만하고 불친절하게 대한다면 그 나라의 관광 산업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요. 나띠의 표정에서는 분노가 느껴졌죠. 저는 그녀의 심정이 이해가 됐어요. 자신의 나라가 이렇게 부정적으로 평가받는 것을 듣는 건 분명 쉽지 않았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교수님이 이어서 보여주실 자료들은 더 충격적인 현실을 보여주고 있었으니까요.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화면에는 태국 관광 산업의 주요 수입원 변화 2018에서 2023이라는 제목의 그래프가 나타났죠. 보시다시피 2018년부터 2023년까지 태국의 관광 수입에서 한국인 관광객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컸습니다. 전체 관광 수입의 약 23%를 한국인 관광객이 차지했죠. 특히 방콕, 파타야, 푸켓 등 주요 관광지에서는 한국인들이 가장 큰 소비층이었습니다.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셨어요. 하지만 2024년부터 상황이 급격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태국 현지에서 발생한 한국인 차별 사례들이 퍼지기 시작했고, 이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죠. 화면에는 여러 SNS 게시물들이 떴어요. 방콕의 유명 시장에서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터무니없는 바가지 요금을 요구받은 사례, 파타야 해변에서 한국인들에게만 비치체어 대여를 거부한 사례, 푸켓의 마사지샵에서 한국인들을 거칠게 대한 사례 등이 차례로 나왔죠. 우리 반 한국 유학생 효연이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제가 직접 겪은 일은 아니지만 SNS에서 정말 많은 사례들을 봤어요. 특히 방콕 시내의 유명 쇼핑몰에서는 한국인이라고 하면 가격을 2배로 부르는 게 일상화됐다고 해요. 심지어 일부 상점에서는 한국인 손님은 받지 않는다는 팻말을 붙이기도 했대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네, 효연 씨 말씀이 맞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차별이 단순한 바가지 요금을 넘어서고 있다는 점이에요. 교수님은 또 다른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이번에는 태국 현지 뉴스 보도였죠. 지난달 방콕의 한 유명 야시장에서는 한국인 관광객 일행이 상인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바가지 요금에 대해 항의했다는 것이었죠. 파타야에서는 한국인 관광객들이 숙소 예약을 했음에도 체크인을 거부당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했고요. 나띠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려 했지만 이번에는 참는 듯 했어요. 이런 차별의 배경에는 복잡한 원인이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에서 발생한 태국인 관련 강력 범죄로 인해 양국 관계가 악화되기 시작했죠. 특히 불법 체류자들의 불법약 밀매와 같은 범죄가 언론에 크게 보도되면서 한국 정부는 태국인들에 대한 입국 심사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이에 대한 반발로 태국 내에서 반한 감정이 급속도로 퍼져나갔고 일부 한국 관광객들의 무례한 행동이 태국 미디어에서 과도하게 부각되면서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어요. 여기에 태국 내 특정 집단이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면서 관광업 종사자들 사이에서도 한국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었죠. 교수님은 화면에 최근 태국 현지 신문들의 헤드라인을 보여주셨어요. 한국의 입국 심사 강화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들과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태국인들의 인터뷰 내용이 눈에 띄었죠. 교수님은 잠시 말씀을 멈추시고 강의실을 둘러보셨어요. 하지만 이런 차별적 행태는 결국 태국 관광 산업 전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2024년 한국의 주요 여행사들이 태국 여행 상품 판매를 중단했고 개별 여행객들도 태국을 기피하기 시작했죠. 그 결과 태국의 관광 수입은 전년 대비 45%나 감소했습니다. 효연이가 다시 한번 발언을 이어갔어요. 최근에는 위협적인 상황도 많이 발생한다고 해요. 제 친구는 지난달 방콕 여행을 다녀왔는데 택시 기사가 한국인이란 걸 알고는 일부러 외진 길로 돌아가면서 비정상적으로 높은 요금을 요구했대요. 거절하자 위협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나띠의 얼굴이 점점 더 굳어갔어요. 저는 그녀가 이런 사실들을 이미 알고 있었을지 아니면 오늘 처음 접하는 것인지 궁금했어요. 하지만 곧 더 충격적인 내용이 이어질 거라는 걸 교수님의 표정에서 읽을 수 있었죠. 하지만 최근 들어 매우 흥미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수님이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며 말씀하셨어요. 태국의 현지 상인들 사이에서 자발적인 움직임이 시작된 거죠. 그들은 한국인 관광객들을 다시 끌어들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이들이 관광객의 국적을 구별하려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는 점이에요. 최근에는 한국인 관광객이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상인들은 마치 귀한 보물을 찾듯 한국인을 찾아 눈에 불을 켜고 있다고 합니다. 교수님은 방콕의 한 시장 상인과의 인터뷰 영상을 보여주셨어요. 예전에는 거리마다 한국어가 들렸는데 이제는 정말 찾기 힘들어요. 한국인으로 보이는 관광객이 지나가면 모든 상인들의 시선이 집중되죠. 마치 사파리에서 희귀한 동물을 발견한 것처럼요. 우리는 그들을 다시 우리 시장으로 모셔오고 싶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들으며 씁쓸한 웃음이 났어요. 한때 태국의 관광 산업을 이끌었던 한국인들이 이제는 희귀종이 되어버렸다니 아이러니하게 느껴졌거든요. 교수님은 또 다른 상인과의 인터뷰 영상을 보여주셨어요. 정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니 우리라도 나서야 합니다. 한국 관광객들이 돌아와야 우리 시장이 다시 활기를 찾을 수 있어요. 그들은 좋은 물건을 알아보고 정당한 값을 지불하는 착한 손님들이었거든요. 태국 상인들은 이제 관광객들의 국적을 파악하기 위해 여러 가지 특징들을 관찰합니다. 그들이 주목하는 특징들을 살펴볼까요? 화면에는 관광객 국적 구별 기준이라는 제목이 떴어요. 첫째, 외모적 특징입니다. 한국인들은 보통 갸름한 얼굴형과 밝은 피부톤을 가진 경우가 많죠. 특히 최근 K-문화의 영향으로 세련된 패션과 헤어스타일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둘째, 언어와 억양의 차이예요. 한국어는 특유의 부드러운 억양과 존댓말이 많아 쉽게 구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반면 중국어는 성조가 뚜렷하고 아 발음이 특징적이죠. 셋째, 행동과 제스처의 차이입니다. 한국인들은 일반적으로 예의 바르고
공손한 태도를 보이며 특히 태국의 전통적인 인사법인 Y를 자주 사용한다고 해요. 넷째, 식사 습관의 차이입니다. 한국인들은 김치를 찾거나 식당에서 반찬을 나눠 먹는 특징이 있죠. 또한 고기를 직접 구워 먹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SNS 사용 패턴과 사진 촬영 스타일도 중요한 구별 기준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한국인들은 V 포즈를 자주 취하고 얼굴 필터를 많이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하네요. 이러한 외적인 특징 외에도 태국 상인들은 관광객들의 행동 양식에서도 큰 차이를 발견한다고 합니다. 한국 관광객들의 경우 대체로 현지 문화를 존중하려는 태도가 두드러진다고 해요. 예를 들어 태국의 사원을 방문할 때 복장 규정을 잘 지키고 신발을 벗는 등의 기본 예절을 철저히 지킨다고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한국 관광객들은 개인 위생에도 신경을 많이 써서 좋은 향기가 난다는 평가도 있죠. 반면 중국 관광객들의 경우 문화적 차이로 인한 마찰이 종종 발생한다고 합니다. 특히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을 때 큰 소리로 중국어로 화를 내는 경우가 있어 상인들이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요. 그러다 교수님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이렇게 태국 상인들이 한국인 관광객을 구별하려 노력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수님은 프레젠테이션의 다음 장을 보여주셨어요. 이런 상인들의 행동에는 더 복잡한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관광객의 국적에 따라 차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중국인 관광객들에게는 불친절하게 대하거나 바가지 요금을 씌우는 등 일부러 부정적인 경험을 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교수님은 한 상인과의 인터뷰 영상을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이런 행동이 각국의 SNS와 여행 후기 사이트에 퍼지길 바라고 있어요. 한국인들 사이에서는 태국 상인들이 달라졌다. 이제는 한국인에게 친절하다는 입소문이 퍼지고 반대로 중국인들 사이에서는 부정적인 경험담이 공유되길 바라는 거죠. 교수님의 표정이 더욱 진지해졌어요. 이런 상인들의 행동 이면에는 태국 정부에 대한 불만도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 태국 총리 패통탄 친나와시 한국 관광객 유치에는 무관심한 채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죠. 최근 방콕에서는 한국인 관광객을 돌아오게 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총리를 비판하는 시위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방콕 시내에서 벌어진 시위 현장의 사진들이 떴어요. 상인들이 들고 있는 피켓에는 한국 관광객 없인 태국 관광도 없다. 총리는 사퇴하라 등의 문구가 쓰여 있었죠. 이처럼 태국의 관광 산업은 정부와 상인들 사이의 갈등으로 인해 더욱 복잡한 상황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이러한 변화는 또 다른 차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습니다. 관광 산업에서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모든 관광객들에 대한 동등한 대우와 진정성 있는 서비스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한 가지 주목할 만한 현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이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바로 한국인 관광객들의 위상입니다. 2024년 초 글로벌 관광 트렌드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 관광객들은 세계에서 가장 선호되는 관광객 그룹 중 하나로 꼽혔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교수님은 세계 각국의 통계 자료를 보여주셨어요. 첫째, 한국인 관광객들은 높은 소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많이 쓰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소비를 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둘째, 현지 문화를 존중하고 예의 바른 태도를 보입니다. 셋째, SNS를 통한 자발적인 홍보 효과가 매우 큽니다. 효연이가 수줍게 미소를 지었어요. 실제로 유럽의 많은 관광지에서는 한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한글 안내판을 설치하고 한국어 가능 직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한국인 관광객을 위한 특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숍들이 늘어나고 있죠. 심지어 중동의 두바이에서도 한국인 관광객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말씀을 멈추시고 강의실을 둘러보셨어요. 이처럼 한국인 관광객들은
이제 전 세계 어디서나 환영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배운 것처럼 관광 산업에서 특정 국적의 관광객을 차별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관광 산업의 발전은 모든 관광객에 대한 평등한 대우와 진심 어린 서비스에서 시작되기 때문이죠. 나띠는 더 이상 반박하지 않고 고개를 숙였어요. 그녀의 표정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읽혔죠. 여러분, 관광 산업은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문화와 문화의 만남이고 사람과 사람의 만남입니다. 시설이 아무리 좋고 관광지가 아무리 유명해도 결국 관광객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진심 어린 미소와 친절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교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어요. 저는 이번 수업을 통해 관광이란 단순히 여행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그것은 서로 다른 문화와 사람들이 만나 이해하고 존중하는 과정이었어요. 창밖으로 저무는 석양이 보였어요. 수업은 끝났지만 오늘 배운 내용들은 오랫동안 제 마음속에 남을 것 같았어요. 언젠가 제가 관광 산업에서 일하게 된다면 오늘 이 수업에서 배운 교훈을 꼭 기억하고 실천하고 싶었죠. 이렇게 한국인이 사라지자 결국 한국인을 애타게 찾는 태국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세계 여러 국가에서 한국인의 위상이 이렇게 높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끼게 되었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처럼 태국인들의 행동을 보니 한국의 위대함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 쇼핑몰에서 밥을 먹던 한국인이 갑작스런 총소리를 듣고 급히 도망칩니다. 그러자 쇼핑몰은 아수라장이 되고 이러한 사건을 일으킨 범인의 신상이 공개되자 전 세계가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끔찍한 사건은 이곳에서만 일어난 게 아닌데요. 최근 한국과 비교되는 이 나라의 인식은 점차 안 좋아지기 시작하고 그동안 중국에 가려졌던 사건들마저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됩니다. 도대체 어떠한 사건들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희매입니다. 동경대학교 국제관계학과 학생이에요. 저는 세계 문화와 각국의 특색 있는 시민의식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번 학기에 세계 문화와 시민의식 강의를 수강하게 되었답니다. 오늘은 특별히 기대되는 주제라서 더욱 설렘이 가득했죠. 교수님이 강의실에 들어오시자 학생들의 작은 웅성거림이 잦아들었어요. 교수님은 이번 학기 초부터 줄곧 세계 각국의 문화와 시민의식에 대해 흥미진진한 강의를 해주고 계셨거든요.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주제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수님은 프로젝터를 켜시며 말씀하셨어요. 스크린에는 세계 각국의 관광객 행동 분석과 문화 충돌이라는 제목이 떴죠. 최근 국제여행이 활발해지면서 각국 관광객들의 행동과 시민의식이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SNS가 발달한 요즘에는 해외 여행객들의 문제적 행동이나 무례한 모습들이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공유되고 있죠. 한 번의 부적절한 행동이 순식간에 국제적인 논란으로 번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때로는 한 관광객의 행동이 그 나라 전체의 이미지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하죠. 이런 상황에서 세계 각국의 관광객들이 보여주는 시민의식과 그들의 행동 양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 깊이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실 안은 순식간에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평소 교수님의 강의는 단순한 이론 설명이 아닌 현실적인 사례들을 바탕으로 진행되곤 했거든요. 먼저 세계적으로 시민의식이 문제가 되고 있는 나라들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관광객들의 행동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여러분들도 뉴스나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주 접하셨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중국을 들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중국 관광객들의 행동이 세계 각지에서 문제가 되고 있죠. 저는 열심히 노트북으로 필기를 하면서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실제로
SNS에서 중국 관광객들의 문제적 행동들을 다룬 게시물들을 자주 보았거든요. 교실 안에 다른 학생들도 심각한 표정으로 교수님의 설명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특히 저 뒤쪽에 앉아있는 중국 교환학생들의 표정이 조금 굳어진 것이 보였죠. 하지만 오늘은 단순히 문제적 행동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것이 세계 문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교수님은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다음 장으로 넘기셨어요. 화면에는 1960년대 중국의 거리 풍경이 담긴 흑백 사진이 보였죠. 중국은 왜 이런 문제를 겪게 됐을까요? 교수님은 학생들을 둘러보며 물으셨어요. 몇몇 학생들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지만 확신에 찬 답변은 없었어요. 이것은 단순히 현대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역사적 맥락에서 이 현상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교수님은 중국의 문화 대혁명 시기로 거슬러 올라가 자세한 설명을 시작하셨어요. 1966년부터 1976년까지 이어진 문화 대혁명은 중국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마오쩌둥은 구사상, 구문화, 구풍속, 구습관을 타파한다는 명목으로 홍위병들을 동원했죠. 이들은 공자와 같은 전통 사상가들의 사당을 파괴하고 스승을 존경하는 마음마저 부정했어요. 2000년 넘게 이어져 온 중국의 전통 문화가 한순간에 무너진 거예요. 교수님은 잠시 숨을 고르시더니 계속해서 설명하셨어요. 예를 들어 우서른을 공경하고 예의를 지키는 예교 문화는 봉건적이라는 이유로 배척당했습니다. 이웃을 배려하고 도와주는 경방 문화도 사라졌죠. 공공장소에서 질서를 지키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기본적인 시민의식마저 자본주의적 발상이라며 거부당했어요. 문화 대혁명이 끝난 후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정책으로 중국은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무너진 도덕성과 공공의식을 회복하는 데는 실패했어요. 빠른 성장을 추구하다 보니 돈이면 다 된다는 물질 만능주의가 자리 잡았고 공동체 의식은 점점 약해져 갔죠. 특히 1980년대 이후 태어난 세대들은 전통적 가치관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채 성장했어요. 이들이 바로 현재 해외여행을 다니는 주축이 되었고 그들의 행동이 국제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강의실의 학생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교수님의 설명에 집중했어요. 중국의 현재 모습이 단순한 우연이 아닌 역사적 맥락 속에서 형성되었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된 것 같았죠. 하지만 최근에는 또 다른 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좋지 않은 이유로요. 어떤 나라일까요? 교수님의 질문에 강의실은 잠시 고요해졌어요. 학생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답을 찾으려 했지만 아무도 확신을 가지고 답하지 못했죠. 저는 노트북으로 최근 해외여행 관련 뉴스들을 빠르게 검색해 보았지만 특별히 눈에 띄는 나라를 찾지 못했어요. 대부분의 기사가 여전히 중국 관광객들의 이야기였거든요. 교수님은 학생들의 반응을 지켜보시다가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바로 태국입니다. 순간 강의실이 술렁거렸어요. 저는 너무 놀라 필기를 멈췄죠. 태국이라니 정말 의외의 답이었어요. 태국은 오히려 관광객을 많이 받아들이는 나라로 알고 있었거든요. 옆자리의 친구도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았어요. 태국이요? 관광으로 유명한 그 태국 말씀이신가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죠. 네, 맞습니다. 세계적인 관광대국 태국이 최근 국제사회에서 새로운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사실 태국의 문제는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다만 중국이라는 거대한 그림자에 가려져 있었을 뿐이죠. 중국의 14억 인구에 비해 태국은 7천만 명 정도의 인구를 가진 나라입니다. 당연히 해외 여행객 수도 큰 차이가 나죠. 그래서 그동안은 중국 관광객들의 문제만 부각되다 보니 태국인들의 문제는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았던 겁니다. 하지만 최근 태국인들의 여행 패턴에 큰 변화가 생기면서
이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태국인들의 여행지 선택의 변화입니다. 스크린에는 태국인들이 주로 찾는 여행지 통계가 나타났어요. 태국인들은 최근 한국 대신 다른 나라로 여행지를 바꾸고 있습니다.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홍콩, 마카오 등이 대표적이죠. 특히 일본은 90일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고 입국 심사도 비교적 수월해서 많은 태국인들이 선호하고 있어요.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도 30일 무비자 입국이 가능해 인기 있는 여행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때 앞줄에 앉아있던 키무라 군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왜 한국을 안 가는 건가요? 한국은 관광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고 K-팝이나 한류 문화도 인기 있잖아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며 답변하셨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이게 바로 현재 상황의 핵심이에요. 최근 태국인들의 불법 체류와 범죄 증가로 인해 한국 정부가 입국 심사를 강화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제주도 무사증 제도를 악용한 불법 체류가 큰 문제가 되었죠. 2024년에는 제주도에서만 수백 명의 태국인 불법 체류자가 적발되었답니다. 강의실 안이 술렁거렸어요. 교수님은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가셨죠. 이로 인해 태국인들 사이에서 반한 감정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감정이 다른 형태로 표출되고 있어요. 과거 태국인들이 해외에서 일으켰던 문제들을 살펴볼까요? 교수님은 프레젠테이션을 넘기시며 구체적인 사례들을 보여주셨어요. 2017년 일본 오사카성에서 발생한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죠. 태국 관광객 일행이 오사카성의 400년 된 성벽에 자신들의 이름을 새겨 넣었습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문화재를 훼손한 이 사건은 일본 전역에 큰 충격을 주었고 태국 정부가 공식 사과까지 해야 했죠. 2022년 발리의 힌두교 사원 사건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태국 관광객들이 발리에서 가장 신성한 사원 중 하나인 브사키 사원에서 힌두교도들이 기도를 드리는 신성한 제단 위에 올라가 포즈를 취하고 현지인들의 종교적 정서를 무시한 채 노출이 심한 옷차림으로 사진을 찍어 SNS에 올렸죠. 이 사진들이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지면서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2018년 싱가포르 사건도 주목할 만해요. 싱가포르는 벌금 국가라고 불릴 만큼 공공질서 유지에 엄격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태국 관광객들이 오차드로드와 같은 번화가에서 무단으로 쓰레기를 투기하고 금지된 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었죠. 한 관광객은 $1,000가 넘는 벌금을 부과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SNS에 싱가포르의 규제를 비난하는 글을 올려 추가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건들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현지 문화와 규범에 대한 심각한 무시에서 비롯된 것들이었어요. 특히 모든 사건이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면서 태국 관광객들의 이미지는 급격히 나빠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으며 계속해서 필기를 이어갔어요. 그때 갑자기 뒷자리에서 거친 목소리가 들렸어요. 잠깐만요. 뒷자리에 앉아있던 태국 교환학생 차리아가 갑자기 일어섰어요.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붉어져 있었죠. 태국은 세계적인 관광 대국이에요. 우리나라는 해외에서도 환영받는 나라라고요. 한국에 못 가면 어때요? 일본이나 싱가포르 같은 더 좋은 나라들이 많은데요. 그리고 태국은 관광객들에게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인데다가 해외에서도 환영받는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관광대국으로 불리는 거 아닌가요? 차리아의 말에 교수님은 잠시 침묵하셨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차리아 학생, 태국에서 일어난 두 가지 사건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지난달 태국의 한 유명 관광지에서 70대 노부부가 길을 걷다가 갑자기 누군가에게 밀쳐졌고 이를 말리던 노부부의 아들이 집단 폭행을 당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가해자들은 모두 현지인이었죠. 강의실이 숨죽였어요. 하지만 교수님은 계속 말씀하셨죠. 더 충격적인 사건도 있습니다. 방콕의 한 유명 쇼핑몰에서 한국인 여성이 식사를 하던 중
갑자기 총성이 울렸죠. 14살 소년이 무차별 총기 난사를 시작한 겁니다. 그 여성은 겨우 도망쳤지만 순식간에 쇼핑몰은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이 사건으로 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태국이 관광 대국인 건 맞지만 이러한 사건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심지어 총기 사건은 사람의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죠. 차리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죠. 그래도 한국인들도 해외에서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왜 태국만 지적하시는 거죠? 그때 옆자리에 한국 교환학생 태희가 조용히 손을 들었어요. 사실 한국인들은 해외에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 교수님은 태희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태희 학생 말이 맞습니다. 한국인 관광객들은 세계적으로 환영받는 관광객들이에요. 최근 국제관광협회에서 발표한 2024 세계 관광객 평가에서도 한국은 최상위권을 차지했죠.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교수님은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넘기시며 설명을 시작하셨어요. 첫째, 한국 관광객들은 SNS를 통해 자연스러운 홍보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방문한 장소의 사진을 적극적으로 공유하면서 새로운 관광 명소를 만들어내죠. 예를 들어 베트남의 한 작은 카페가 한국 관광객들의 SNS 게시물로 유명해지면서 세계적인 관광 명소가 된 사례도 있습니다.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셨어요. 둘째,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인들이 방문하는 곳은 자연스럽게 다른 나라 사람들의 관심도 받게 됩니다. 한국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장소는 자연스럽게 전 세계 한류 팬들의 새로운 성지가 되기도 하죠. 셋째, 한국 관광객들의 소비 패턴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쇼핑과 관광에 대한 소비를 아끼지 않아요. 고급 브랜드나 현지 특산품을 적극적으로 구매하죠. 한 통계에 따르면 한국 관광객의 1인당 평균 소비액은 다른 나라 관광객들보다 30% 이상 높다고 합니다. 넷째, 한국 관광객들은 현지 문화에 대한 존중도가 높습니다. 현지 음식을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문화 체험에도 열정적이에요. 특히 공공질서를 잘 지키고 매너도 바른 편이라 호텔이나 관광지에서도 환영받고 있죠. 실제로 세계 여러 관광 전문가들이 한국의 사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발표된 아시아 관광 동향 보고서에서는 여러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중국과 태국이 한국의 반만 닮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죠. 특히 태국의 경우 관광 대국임에도 불구하고 자국민의 해외여행 문화는 아직 발전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말을 들은 차리아는 얼굴을 붉히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래서 한국이 완벽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너무 깎아내리시는 것 아닌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녀의 자존심이 많이 상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차리아 학생의 감정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최근 태국에서 발생한 더 심각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교수님은 프레젠테이션의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셨어요. 스크린에는 충격적인 뉴스 헤드라인들이 나타났죠. 2024년 5월 태국 파타야에서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이 살해된 후 시신이 드럼통에 담겨 저수지에서 발견되었어요. 이 사건은 태국 현지에서도 큰 충격을 주었고 양국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죠. 강의실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어요. 교수님은 계속해서 설명하셨죠. 태국 경찰은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했고 용의자들을 체포했습니다. 모두 태국인이었죠. 그들은 개인적인 갈등으로 인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지만 이 사건은 태국의 관광 안전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었습니다. 차리아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져 갔어요. 하지만 교수님의 설명은 계속되었죠. 그리고 2024년 7월 방콕의 한 고급 호텔에서 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스위트룸에서 투숙객 6명이 청산가리 중독으로 숨을 거둔 채 발견된 거죠.
모두 외국인 관광객이었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말씀을 멈추시고 교실을 둘러보셨어요. 특히 이번 사건이 방콕에서도 최고급 호텔로 꼽히는 곳에서 발생했다는 점이 세계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5성급 특급 호텔에서도 이런 끔찍한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에 국제사회는 경악을 금치 못했죠. 이는 단순한 살인 사건을 넘어서 태국의 관광 안전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 사건이 되었습니다. 교수님은 프레젠테이션을 끄고 교실의 불을 밝히셨어요. 그리고 조용히 질문을 던지셨죠. 여러분, 왜 태국인들이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지 아시나요? 이 질문에 강의실은 깊은 침묵이 흘렀어요. 모든 학생들의 시선이 교수님을 향했고 특히 차리아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교수님은 학생들의 표정을 하나하나 살펴보시더니 태국의 문화적 배경과 사회적 특성을 설명하시기 시작했어요. 태국은 전통적으로 관광업이 발달한 나라입니다. 1960년대부터 관광산업을 국가 주요 산업으로 육성해왔죠. 하지만 관광객을 맞이하는 것과 관광객이 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교수님은 칠판에 몇 가지 키워드를 적으시며 계속 설명하셨어요. 태국은 해외여행에 대한 교육과 문화적 이해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에요. 대부분의 태국 관광객들은 패키지 여행을 선호하고 현지 문화나 규범에 대한 사전 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죠. 특히 주목할 점은 태국의 교육 시스템에서 글로벌 시민의식에 대한 교육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태국 관광객들이 해외에서 보이는 행동 패턴을 분석해보면 현지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종교시설이나 역사 유적지에서의 예절, 공공장소에서의 행동 규범 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요. 그때 차리아가 다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죠. 저희를 중국인들과 비교하지 마세요. 전혀 다른 문제라고요. 교수님은 차리아의 반응에 잠시 침묵하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하지만 확실한 어조로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죠. 최근 국제관광객 평판 조사에서 태국이 중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일부 관광지에서는 태국을 작은 중국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특히 유럽의 주요 관광지들에서는 태국 관광객들의 행동이 과거 중국 관광객들의 모습과 매우 유사하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이 말을 들은 차리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교실 안에 무거운 침묵이 이어지던 그때 갑자기 차리아가 격앙된 목소리로 외쳤어요. 이건 전부 한국 때문이에요. 한국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입국을 막으니까 다들 화가 나서 이러는 거라고요. 우리도 한국처럼 선진국이 되고 싶었는데 우리를 무시하고 거부하고 그래서 다들 분노를 표출하는 거예요. 차리아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감정도 격해져 갔어요.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죠. 우리나라도 열심히 발전하려고 노력했어요. 관광 산업을 키우고 경제도 성장시키려고 했는데 한국은 우리를 무시하고 입국도 못하게 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모욕적인 일인지 아세요? 교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죽인 채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태희는 무언가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고 다른 학생들도 어찌할 바를 모르는 듯 했죠. 다른 나라들은 우리를 환영해요. 일본은 90일이나 무비자로 있을 수 있게 해주고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도 우리를 받아주는데 왜 한국만 우리를 이렇게 대하는 거죠? 차리아의 목소리가 흐느낌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화가 난 거예요. 다들 한국에 가고 싶었는데 마음대로 못 가니까 그 분노를 다른 곳에서 표출하게 된 거라고요. 교실 안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차리아의 감정적인 폭발에 아무도 말을 걸지 못했죠. 교수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시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여셨어요. 이런 식의 감정적인 대응이 바로 문제의 핵심입니다. 한 나라의 정당한 입국 심사 강화 조치에 대해 다른 나라에서 불특정 다수를 향한 보복성 행동을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는 오히려
태국의 이미지를 더욱 실추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어요. 교수님은 부드러운 어조로 계속 말씀하셨어요. 입국 심사 강화는 불법 체류자 증가와 같은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조치입니다. 이것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다른 나라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하지만 차리아는 더 이상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갑자기 그녀는 책상 위의 물건들을 거칠게 가방에 쓸어 담았어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우리나라를 모욕하지 마세요. 그녀는 책을 챙겨 강의실을 뛰쳐나갔어요. 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강의실 안에 울렸죠. 그녀가 떠난 후 강의실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남았어요. 교수님은 잠시 침묵하시다가 마지막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오늘 우리는 아주 중요한 현상을 목격했습니다. 한 나라의 관광 문화는 단순히 여행객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그 나라의 교육, 문화, 시민의식, 그리고 국민성까지 모두 연결되어 있죠. 교수님은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계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시민이 해외에서 보여주는 행동은 그 나라 전체의 이미지가 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통해 우리 모두가 세계 시민으로서의 책임감을 되새겼으면 합니다. 강의가 끝나고 교실을 나오면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차리아의 분노 뒤에 숨겨진 상처, 그리고 한 나라의 관광객 평판이 어떻게 국가의 품격으로 이어지는지 오늘 강의는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우리는 모두 다른 나라의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려 노력해야 해요. 그것이 진정한 세계 시민의 모습이라는 걸 오늘 강의를 통해 다시 한번 깨달았답니다. 이렇게 태국 여행객들이 세계적으로 저지른 사건을 다룬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해외에서 다양한 사고들을 일으키고 심지어는 태국 내에서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가는 사건도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